여러분들 직장이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80%가. 반갑습니다. 최정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석, 김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업, 빅테크, 혁신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는 사실 뭐 최근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니고 JP모건 같은 커다란 은행의 CEO가 불공정한 경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식 용어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은행은 이것저것 못하게 다 손발을 묶어놓고 자, 뛰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빅테크 업자들은 너는 이것도 감면해주고 이것도 간단하게 해주고 너는 자유롭게 뛰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비교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통장 만들어줍니다.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30만 원. 외환 이체 됩니까? 안 됩니까? 외환도 보낼 수 있죠. 외환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역할을 하니 그거에 맞는 규제를 하라 말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그게 은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예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로봇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고 해서 자산관리,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은행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일명 ISA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업체들한테는 로봇 어드바이저리 자산관리 서비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누구나 봤을 때 이쪽이 더 수수료도 싸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고 마치 AI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은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그 AI를 통해서 은행의 펀드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펀드가 위에부터 쭉 화면이 뜨는데 맨 상위에 뜨는 펀드가 광고비를 누가 받습니까? 광고비는 내 뭐뭐 카 뭐뭐 이런 게 받겠죠. 금융 소비자는 금융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는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인데 이용자 보호 체계가 이 법안에 잘 돼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다? 엉망이라는 거죠. 거기에 신용정보 관리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법을 좀 더 확대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공청회를 하라고 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와요. 네, 17일이죠. 핀테크 협회에서 국회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 국회 토론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전경련회관 아닙니까?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정경련회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거기에 축사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 법을 발의한 분인데요. 지금 그분은요, 직책이 하나 더 있죠? 민주당 사무총장?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누가 또 축사가 있는지 아세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축사랍니다. 이거 안 되겠네. 예, 핀테크 협회에서 정경련 회장안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 참석자는 또 정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노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노조에서 3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때 핀테크 들어오세요, 국회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그런 얘기했죠. 토론회 한 10번은 더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 삼아서 사회부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인데 지금 토론회 3번째인데 7번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농담 삼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핀테크 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노동자 좀 불러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줌으로 영업방해라고 해서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노동자답게 1인 시할 겁니다. 예. 네, 기자회견하고 1인 시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금융노동자 10만을 위해서. 금융상품의 판매처나 플랫폼사가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계속 이런 신문이 뜨고 있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간 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개업자로서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광고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되게 애매하거든요. 단순 광고업이면 말 그대로 배너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정보에 따라서는 상위에 노출되는 것들이 맞춤형 자산관리처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은행 창구에서 마치 고객님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제안하듯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빅테크 업체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금융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하는 산업은 뭐 인터넷업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뉴스 쪽을 다 먹어버렸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이버 업적이 뭡니까? 네이버는 그냥 종합 인터넷업 같은 거죠. 제가 사실 아침에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뭐라고 나오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다. 업적이 뭐가 있는데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우선욱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 업적이 뭐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IT에 계신 분이 한다는 게 국가랍니다. 국가. 근데 처음에는 좀 비웃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네이버와 함께하는 신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뉴스 및 일기를 확인하고. 네. 저 주로 네이버. 그러니까요. 저한테 링크 주시는데 자꾸 네이버 링크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 검색창 검색하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 물건 검색하고 구매하고. 페이로 사고. 네.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사면 이게 또 끝내줘요. 10% 할인에다가 적립금 주고 뭐 하면 도대체 2만 원 돈을 어떻게 주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단 말이죠. 지도 검색해서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점심 먹으려면 사실 지도 검색해서 가야죠. 뭐 들어갈 때도 가고. 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사실 식당을 이렇게 예약하고 하는 적은 아닌데 그걸 예약해서 또 가고 있고 또 부동산까지 네이버가 벌써 부동산까지 부동산은 뭐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다 이제 아파트 가격 검색 같은 거 할 때 부동산 많이 보고. 결국은 하루에 네이버하고의 접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침에 이제 켜서 저녁까지 이제 쓰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인터넷 초기에는 이 다양한 사이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개인들이 만드는 것도 많았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하나씩 정리된 이후로 네이버하고 다음 뭐 이런 식으로만 남았어요. 막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네이버는 대출로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플랫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키워서 먹겠다는 얘기야? 그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초기에 아시다시피 손해를 봐도 무조건 키우고 손님들을 많이 이제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공인인증서하고 인터넷 뱅킹 할 때 이들이 핀테크가 송금이나 조회 서비스를 할 때 수수료를 다 부담을 핀테크가 한 거예요. 그럼요. 그거 자기들이 다 손해보면서 건별 이체할 때마다 자기가 수수료 내고 그리고 충성 고객을 모아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독과점이 되면 슬금슬금 가져온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이 되는 거죠. 이런 네이버에다가 법도 규제도 없는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 같은 규제를 안 받고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몰상식이다. 상식이 몰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금융 노동자들은 알아야겠다. 네이버의 2021년 1분기 실적을 그거 어렵게 좀 만드셨잖아요. 이 분야 자체가 흑자하고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거기다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까지 붙여주고 더 다른 영업들을 허용해준다. 그러면 뭐 핀테크 분야 이익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겠죠.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정말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특혜라는 거죠. 이 정도로 몰아줬으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이 너무 심화된다는 문제, 지역 경제에 있어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게 심화된다는 문제,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사실 거대한 원칙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들이 허물어지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보이시는 거고, 전업주의라는 은행은 은행업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동양증권의 CP 사태 같은 경우가 터졌을 때도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다가 사실은 동양증권이 힘들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외국에 매각까지 되었는데, 원래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런 금산분리 원칙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전업주의도 그래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오던 것들을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빅테크 몇몇 저기들이 금속법, 은행법 적용 없이 금융산업에 진출했을 때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금융 시스템에 전이가 될 우려가 있고, 결국은 수수료 확대 목적으로 대출력도 영업이 확대되거나 가계부채가 증가됐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중채무자가 발생한다든지 예전에 신용카드 사태처럼 불분별한 신용카드를 발급했을 때 결국은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한테 갔던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돈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줬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업자한테 지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고도가 났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런 리스크들이 전체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이제 다 전이가 된다는 이런 의미인 거죠. 뭐 사람들은 야, N모사가 망하겠어 뭐 이런 걱정들을 안 하고 살 겁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영향력에 크게 악화시킬 거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사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최근에 제가 가트너? 세계 2030년까지 세계은행의 80%가 사라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고, 뭐 그 유명한 빌 게이츠 아저씨도 뱅킹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뱅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80%가. 80%가 합병이 되거나 폐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냐는 거죠.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은행은 사양이니까 은행은 그냥 죽게 내버두고 그냥 빅테크를 통해서 은행 산업만 키우자는 얘기가 이게 맞냐고요. 이거 굉장히 좀 섬뜩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업체가 파산하면